These old boys died of natural causes. Well, how's that, Sheriff? Natural to the line of work they was in. 1980년 텍사스 사막 한가운데서 사냥 중이던 르웰린 모스는 우연히 마약 거래가 벌어진 현장에서 200만 달러 같은 가방을 발견합니다. 이후로 모스는 멕시코 갱단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그를 추적하는 사이코패스 살인마 앤톤 시거와 사건을 조사하는 보안관 벨까지 혼돈 속에서 서로를 쫓고 쫓기는 세 남자의 이야기를 그려낸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입니다. 코엔 형제의 아카데미 수상작 속에 숨겨진 디테일과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참고로 왼쪽 상단의 검은색 동그라미는 비하인드 스토리, 빨간색은 오게티를 표시합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2,500만 달러의 제작비로 1억 6,400만 달러, 하나로 대략 2,400억 원의 수익을 올리며 2007년 글로벌 흥행순위 33위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상업적인 영화는 거리가 먼 코엔 형제의 작품들 중에서는 1위를 기록했고 이 기록은 3년 후 트루 그리스를 원작으로 한 영화 더 브레이브가 개봉하면서 깨졌습니다. 평가는 로튼토마토 93%, 메타크리틱 92점, IMDb 8.2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파고 이후로 10년 동안 수상 실적이 없던 코엔 형제에게 작품상과 No Country for Old Men. 감독상, Joel Coen, Ethan Coen. 그리고 각색상으로 Joel Coen and Ethan Coen.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을 전부 쓸어 담았고 사이코패스 살인마를 연기한 하비에르 바르뎀의 소름 끼치는 연기력으로 나무 조연상까지 수상했습니다. Javier Bardem and No Country for Old Men.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2005년에 출판된 코맥 메카시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입니다. 영화와 원작의 차이점은 영상을 진행하면서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화 속 첫 번째 오게티로 보안관 벨의 나레이션과 함께 안톤 시거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 속 자세히 보면 시거가 차고 있던 수갑을 이어주는 고리가 대략 3개 정도로 짧은 수갑이지만 나중에 경찰의 목을 감을 때는 못해도 7개 이상의 고리가 연결된 긴 수갑으로 갑자기 늘어나고 경찰을 살해한 뒤 수갑을 벗을 때는 다시 짧은 수갑으로 돌아갑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르웰린 모스의 첫 등장 장면에서 사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사냥 중 영양의 오른쪽 옆구리를 쏘지만 피를 흘리면서 도망칩니다. 이 장면은 나중에 모스를 사냥하던 시거가 마찬가지로 오른쪽 옆구리를 쏘고 피를 흘리며 도망치는 장면과 비슷한데요. 영화 초반부터 앞으로 모스에게 다가올 사건들을 암시하는 복선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You know how this is gonna turn out, don't you? 사냥 도중 우연히 마약 거래 현장에 도착한 모스가 200만 달러가 든 가방을 발견하는데요. 코엔 형제 팬들이 발견한 디테일로 모스가 훔친 돈가방은 영화 파고에서 등장한 돈가방과 같은 가방이라고 합니다. 물론 둘 다 코엔 형제 감독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가방은 아니지만 헤일 시저, 레이디 킬러, 아리조나 유괴 사건 등 돈가방은 코엔 형제의 수많은 작품들 속에서 등장하기도 합니다. 모스는 집에 돌아와 아내인 칼라진과 함께 영화를 보는데요. 이 영화는 1953년에 개봉한 플라이트 투 텐지어, 번역하자면 탕헤르로의 비행입니다. 이 영화 또한 300만 달러가 든 돈가방을 두고 서로 싸우는 내용을 담아낸 이야기입니다. 돈가방을 먹튀한 모스는 죄책감에 시달려 결국 현장을 다시 찾아가고 하필 그 순간 멕시칸 갱들과 마주치며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때 강을 헤엄치며 핏불에게 쫓기는 장면 속 와이드샷으로 넘어갈 때 왼쪽을 아주 자세히 보면 반대편에서 촬영하던 카메라맨이 살짝 노출됩니다. 경찰을 살해하고 주유소 편의점에 들린 시거는 주인에게 땅콩 가격을 묻자 망설임 없이 69센트라고 하는데요. How much? 69 cents. 하지만 주인 옆에 자세히 보면 같은 땅콩이 진열된 곳에는 포장지에 분명 99센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뭐 땅콩 할인 정도는 대충 넘어갈 수 있지만 다 먹고 포장지를 계산대 위에 던질 때 뒷면에 영양 성분표도 볼 수 있는데 시거에 따르면 이 영화의 배경은 정확하게 1980년으로 1958. It's been traveling 22 years to get here. 포장지의 영양 성분표는 1994년까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빨간 띠를 두른 스니커즈 로고는 2005년, 시거디에 걸려있는 젤리큰스 유포는 1986년까지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밴디츠 타바코는 90년대 등 이 편의점에는 미래에서 온 제품들이 꽤 있습니다. Well done. 사실 이런 시대착오적인 오류는 주유소 장면뿐만이 아니라 영화 내내 좀 많은데 그냥 여기서 눈에 띄는 것들만 몇 개 소개해드리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가방 속의 $100 지폐들은 재무부 장관 니콜라스 브래디의 서명인데 이 서명은 1989년부터 발행되었고 당시에는 마이클 블루먼솔의 서명이어야 합니다. 시거가 모스를 추적할 때 텍사스 샌안토니오 지역번호는 210으로 되어 있는데 1992년까지 존재하지 않은 지역번호이며 당시에는 512가 맞습니다. 시거의 샷건의 독특한 소음기는 본인이 개발했다 치더라도 이 산탄총은 레밍턴 반자동 샷건인데 1987년까지 존재하지 않았고 2006년에 그린 그래피티와 2002년 스바루 포레스터 자동차도 배경에 살짝 비칩니다. What business is it of yours? 물론 시대착오적인 오류뿐만이 아니라 영화 속에는 시대를 반영한 디테일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거가 들고 다니는 동전들을 자세히 보면 일부 동전에 빨간색이 묻어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많은 팬들은 이 빨간 동전을 보면서 동전 던지기 게임에 져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피를 표현한 디테일로도 해석하지만 사실 7, 80년대 오락실이나 식당의 주쿠박스에서 사용되던 하우스 코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일부 업주들은 수익 관리를 위해 특정 동전을 빨갛게 칠해 일반 동전과 구별했다고 하는데요. 이 하우스 코인들은 아직까지도 종종 발견될 만큼 당시에 흔하게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모스는 멕시칸 갱단을 피해 한 모텔에 머물게 되고 부추를 구입하러 잠시 자리를 비운 뒤 다시 모텔로 돌아오던 중 자신의 방을 유심히 살펴보고 다른 모텔로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모스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몇 가지 놓치기 쉬운 디테일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모스는 주차된 트럭을 보고 의심하기 시작하는데 이 트럭은 모스를 쫓던 멕시칸 갱단의 트럭과 같은 트럭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약거래 현장에 있던 대다수의 트럭과 모스를 죽이고 도망치는 트럭까지 모두 비슷한 걸 봐서는 멕시칸 갱들이 주로 타고 다니던 트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럭을 보고 의심하기 시작한 모스는 자신의 방에 커튼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누군가 방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데 이것 또한 모스는 나가기 전 커튼을 완전히 닫아두었기 때문입니다. 호텔방에서 모스를 기다리던 멕시칸 갱들을 모조리 죽여버린 시거는 침대에 앉아 양말을 벗는데요. 이때 화장실 벽 쪽에서 죽은 멕시칸 한 명을 자세히 보면 눈을 자꾸 깜빡입니다. 다음날 아침 모스는 환기구 안에 숨겨둔 돈가방을 되찾기 위해 뒤쪽에 방을 잡고 반대편 환기구를 통해 가방을 꺼내는데요. 돈가방을 환기구에 넣는 장면과 반대편 모텔방에서 꺼내는 장면을 비교해보면 살짝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해하기 쉽게 모텔 구조도 그려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스는 138호 방에서 환기구 안으로 돈가방을 끝까지 밀어넣고 가방 뒷면을 왼쪽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런데 반대편 38호 방을 잡고 환기구를 통해 돈가방을 꺼낼 때 보면 가방의 앞면이 모스의 왼쪽에 배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오른쪽에서 꺼냅니다. 팬들은 그림까지 그려가며 분석해봤지만 어떻게 그려도 반대편에서 저렇게 배치될 수가 없습니다. 좀 뻔한 디테일이긴 하지만 계속 추적당하면서 의심을 품기 시작한 모스는 돈가방 안에 숨겨둔 추적장치가 있는지 확인하는데요. 이때 자세히 보면 발신기는 1달러짜리 지폐 속에 숨겨져 있는 디테일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발신기를 숨기기 위해 100달러 지폐를 오려내는 것보다 저렴하게 해결하기 위한 선택이겠죠. 시거와의 총격전에서 겨우 살아남은 모스는 멕시코로 튀는데 다음날 아침 길거리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다가 마리아치들의 노래소리에 눈을 뜹니다. 그놈의 돈 때문에 하루아침에 인생이 날아간 모스에게 마치 위로라도 해주는 듯한 노래처럼 들리지만 가사를 번역해보면 넌 날개 없이 날고 싶어 했고 하늘을 닿기를 원했지. 넌 부자가 되고 싶었지만 불장난을 치고 있어도 위로는커녕 대놓고 약 올리는 겁니다. 시거 또한 총격전에서 만만치 않은 모스에게 부상을 입고 약국을 찾아가는데 이때 시거가 찾아간 곳은 마이크 조스라는 약국입니다. 마이크 조스는 실제로 코엔 형제가 어릴 적 즐겨 찾던 약국의 이름으로 본인의 제작사 또한 약국의 이름을 딴 마이크 조스 프로덕션입니다. 이 약국에 대한 디테일을 좀 더 찾다가 본의 아니게 오게티도 하나 발견했는데요. 시거가 약국에 들어가는 장면은 다음날 아침이지만 사실 그 전날 밤 총격전 장면에서도 이 약국이 배경에 살짝 등장합니다. 빨간색과 갈색 캐노피 그리고 초록색 빌딩 사이에 있는 이 건물이 바로 마이크 조스 약국인데요. 단 이 장면에서는 마이크 조스 간판이 아닌 무슨 술집 마냥 정체불명의 네온 사인이 붙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총격전을 촬영할 때까지만 해도 이 건물을 마이크 조스 약국으로 설정할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팀킬까지 해대는 통제 불능인 시거를 막기 위해 고영주는 또 다른 살인 청부업자 카슨 웰스를 불러들여 시거를 타겟으로 삼는데요. 영화 속 디테일은 아니지만 카슨 웰스를 연기한 배우 우디 해럴슨과 이 작품 사이에는 흥미로운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원작에서는 한 보안관이 텍사스 샌안토니에서 발생한 판사 살해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건은 실제로 1979년에 일어난 존 우드 주니어 판사의 살해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판사를 살해한 범죄자는 찰스 헤럴슨인데 극중에서 카슨 웰스를 맡은 배우 우디 헤럴슨의 실제 아버지입니다. 찰스 헤럴슨은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범으로도 추측되었던 유명한 살인 청부업자였고 아들인 우디 헤럴슨은 본인의 아빠가 언급된 작품 속 살인 청부업자 역할을 맡은 겁니다. 그리고 고영주와 거래가 끝나고 카스는 건물의 한 층이 모자란다는 뜬금없는 대사를 치는데요. 이건 로건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미국에서는 13을 불길한 숫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빌딩에서 13층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지적으로 별 의미 없는 대사로 이해하는 팬들도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작에 따르면 13층이 아니라 17층이 없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카스는 한 층에서 불법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돌려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대사를 통해 카슨의 예리한 관찰력과 이 회사가 숨기고 있는 다른 면을 관객에게 전달하는 대사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We'll look into it.
한 발 늦은 보안관 벨은 먼저 도착한 멕시칸 갱들이 모스를 죽이고 서둘러 도망가는 모습을 목격하는데요. 자세히 보면 두 명의 멕시칸 갱들이 아무리 급해도 경찰보다 더 무서운 감독의 큐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가만히 서서 대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장면이 넘어온 후에야 달리기 시작합니다. 모스가 죽고 뒤늦게 도착한 칼라가 택시에서 내릴 때 택시 번호판을 보면 대략 1시간 전 모스가 택시를 잡을 때 보이는 번호판과 동일합니다. 물론 같은 택시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문제는 영화 후반 칼라가 엄마의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같은 번호판이 또다시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칼라의 개인 자동차에 붙어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사용되는 번호판은 대부분 촬영용으로 제작된 가상의 번호판이라 이런 식으로 재활용되다가 딱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영화가 개봉하고 팬들 사이 가장 많이 거론된 부분 중 하나는 과연 시건은 칼라를 죽였을까인데요. 시건은 늘 하던 대로 동전 던지기 게임을 유도하지만 칼라는 끝까지 거절하며 장면이 넘어갑니다. I ain't gonna call it. Call it. The coin don't have no say. It's just you. 이 장면을 본 팬들은 돈과 확률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시거의 동전 게임을 칼라가 끝까지 거부하면서 결국 시거의 운명론적 철학을 무너뜨리고 살아남았다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어지는 시거의 행동을 보면 칼라가 죽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거는 살인마답지 않게 피를 질색하는 모습을 보이고 특히 신발에 피가 묻지 않도록 신경 쓰는 모습을 영화 내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칼라와의 대화가 끝나고 집 밖으로 나올 때 신발 밑을 확인하는데 마치 칼라의 피가 묻었는지 확인하는 행동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 작은 디테일만으로도 충분한 단서가 되지만 원작에서는 영화와는 다르게 칼라가 동전 게임에 져서 목숨을 잃는 장면이 명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칼라의 죽음 못지않게 많이 언급되는 부분은 영화 후반부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돈가방의 행방인데요. 멕시칸 갱들이 모스를 죽이고 돈가방을 가져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영화 속 여러 디테일을 정리해보면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일단 모스가 죽은 후 보안관 벨이 저녁에 다시 현장을 찾아가는데 때마침 시거도 뒤늦게 도착해 둘이 마주칠 뻔한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둘은 만나지 않았고 보안관 벨은 침대에 앉아 열려있는 환기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환기구 아래는 동전이 놓여있는 디테일도 추가로 포착됩니다. 정리하자면 모스는 환기구 속에 돈가방을 숨긴 뒤 반대편 방에서 꺼내는 수법을 여기서도 이용했는데 시거는 유일하게 이 꼼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환기구 앞에 놓인 동전은 시거의 것으로 돈가방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디테일이며 보안관 벨이 모텔 문 앞으로 다가올 때 잠금 장치가 옆방까지 제거된 것도 살짝 볼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시거의 흔적으로 옆방에서 가방을 꺼내려던 모스의 수법을 전부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시거는 모스가 사망한 방이 아니라 옆방 환기구를 통해 돈가방을 꺼내려 했고 그 순간 보안관 벨이 도착했지만 모스가 사망한 방에 들어가면서 둘이 아슬아슬하게 엇갈린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돈가방은 유일하게 그 위치를 알고 있던 시거의 손에 넘어갔지만 문제는 고용주에게 가방을 돌려준 원작과는 다르게 영화에서는 고용주를 죽여버리면서 가방의 행방이 불확실해지는데요. 이후 시거가 등장하는 마지막 장면에서 아이에게 $100짜리 지폐를 건네주는 것이 유일한 단서로 극중에서는 돈가방의 행방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러 디테일들로 통해 결국 시거가 차지한 것으로 결론을 내려볼 수 있습니다. 영화 속 마지막 비하인드로 이 영화의 편집자는 로데릭 제인스인데요. 로데릭은 코엔 형제의 수많은 작품에서 편집자로 참여했으며 1996년에 개봉한 파고를 통해 아카데미 편집상 후보에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Roderick James for Fargo. 하지만 코엔 형제와 수십 년간 일해온 편집자 로데릭 제인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데릭 제인스는 사실 코엔 형제의 가명이었는데 이 둘의 작품은 대부분 감독도 코엔, 제작도 코엔, 작가도 코엔이라 엔딩 크레딧에 자꾸 본인의 이름만 등장하는 게 부담스러워 결국 로데릭 제인스라는 가명을 만들어 편집자로 표기했고 영화 파고를 통해 로데릭 제인스가 편집상 후보에 오르면서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Roderick James for Fargo. 이 전통은 코엔 형제가 함께 연출을 맡은 마지막 작품 카우보이의 노래까지 이어졌습니다. 건조하면서도 긴장감 넘치는 매력적인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속에 숨겨진 디테일과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